지난해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출입도 동반 감소해 불황형 흑자가 우려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하고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피해자들에 대해 최대 80%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인데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26만 개 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듯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고 30대, 40대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 40대가 흔들린다는 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신호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감절벽에 부딪힌 르노삼성은 10월에 생산량을 줄인 데 이어 인력 구조조정을 벌였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국내 기업 8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 5곳 중 1곳이 올해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구조조정에 경제 허리인 30, 4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총 2,340만 개로 1년 전보다 26만 개 늘었는데 유독 30대와 40대 일자리만 각각 8만 개, 5만 개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조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과 건설 부진으로 기존 인력이 대거 퇴출된 데다 제조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산업 활력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GM 사태도 있었고요. 2018년이 거의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렇게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 반면 5, 60대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60대 일자리는 25만 개, 50대 일자리는 14만 개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30,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고 소득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특히 소득 감소와 함께 이제 지갑이 닫히게 되면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단기에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5, 60대와 달리 고임금, 정규직 위주인 30, 40대 일자리 감소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누적 흑자 폭은 1년 전보다 17% 줄었고 수출과 함께 수입 감소폭이 커져 불황형 흑자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소호 기자. 이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일단 70억 달러는 넘었는데 규모 자체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7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고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17.4%가 줄었는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세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9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70억 달러인데요. 이는 2012년 이후 최소치입니다. 이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면서 불황형 흑자가 우려된다고요? 네, 경상수지의 흑자 폭이 줄어든 건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10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0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7% 줄었습니다. 상품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계산하는데 수출과 수입 자체가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흑자 규모 자체가 커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수출은 글로벌 무역 둔화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단가 하락으로 부진한데요. 10월 수출액은 491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5% 감소해 11개월째 내림세입니다. 여기에 수입의 감소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수입액은 410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5%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인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커질 경우 불황형 흑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와 운송 수지가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어 17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본원 소득 수지도 국내 기업과 투자 기관들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영향으로 1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크게 오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2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석희 기자, 지금도 비싼 서울 아파트가 여기서 또 올랐다고요?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2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상승폭인데요. 한국감정원은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곳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이른바 학군 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이 큰 양천구가 0.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 4구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평균 0.21%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부동산 114 집계 결과 9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44만 2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38만 4천여 가구보다 15% 넘게 증가했고 재작년과 비교하면 65%나 급증했습니다. 1년 새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송파구로 14,000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이어 강동구가 8,400가구, 성동구가 5,700가구, 강남구가 4,700가구 증가한 것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한편 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와 강남구였는데요. 두 지역 모두 9억 원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10월까지 연간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 결국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규제가 안 먹힌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고까지 말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이 정부가 가장 쉽고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확대입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 때 지자체가 가격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국토부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7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값도 안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인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초에 국토부가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동작과 과천 등 최근 집값이 많이 들썩인 그런 지역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곧바로 언제든지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가장 손쉽고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한제 적용 시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유예했는데 그 이유가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내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도 손본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네요. 네, 국토부가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거든요.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 고가 주택과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이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해서 보유세 부담을 훨씬 더 지금보다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반영률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특별히 세법을 바꾸지 않아도 이 재산세와 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밖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 이상 된 아파트로 늘리는 방안, 또 이 종부세 기준액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중인 재건축을 좀 막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세금도 더 걷겠다는 정책이어서 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쉽사리 결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년도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오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입주 물량 감소와 이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내년 집값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39만 7천 호인데 내년엔 33만 호, 내후년엔 30만 호 등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 이 3기 신도시가 조금씩 공급되면서 오름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에선 여러 대책으로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그리 달갑지는 않은 소식 같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무리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의 최고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은행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융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죠. 배상 비율이 관심일 텐데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불완전 판매로 인정하고 배상 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80%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과거 투자 경험, 거래 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결정입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살 치매 환자의 경우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를 배상한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서 은행이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상품의 출시와 판매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6건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조정 건수 약 270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3건씩을 대표 사례로 선정해 문조위에서 판단한 겁니다. 류 기자, 그럼 이번 배상 비율이 모든 신청권에 일괄 적용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례별로 다르게 정해지는 만큼 모든 신청권은 일괄 적용되진 않을 예정입니다.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비율은 최소 20%, 나머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이 밖에 투자자 특성 등을 감안해 최고 80%까지 배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불완전 판매로 판단된 피해자라면 투자자 과실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최소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번 금융감독원 분조의 결정에서 눈에 띄는 게 최대 배상 비율이 나왔다는 점과 이걸 산정하는 과정에서 또 처음으로 은행 본점의 잘못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예. 네, 우선 이번 분조의 결정 80%까지 배상 비율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 이유 더 풀어주시죠. 네, 앞서 보셨듯이 이번에 금감원 분조위는 이 DLF 상품 불완전 판매가 입증만 되면 이 손해액의 무조건 20%를 돌려줄 것을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으로 올라간 6명은 배상 비율이 손해액의 40%에서 보셨듯이 최대 80%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은행 이 본점 차원에서 내부 통제 문제를 이번 배상 비율 산정에 반영을 한 게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DLF 판매에서 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의 이 허술함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봤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때문에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이번에 배상이 결정난 투자자 사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앞서 보셨듯이 오늘 심의 대상은 6명이었는데요. 역대 최고 배상 비율 80%는 1명이었습니다. 오늘 심의 대상 중에 최저치 40%는 이 2명이었고요. 나머지 55%, 65%, 75% 각각 1명씩 나왔는데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배상 비율 80%를 받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 상품 가입자인데요. 79세 치매 환자이고 난청 환자고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역시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에게 손실 환율 0%라는 것을 강조한 경우는 그 다음으로 많은 75% 배상 비율 내려졌습니다. 둘 다 우리은행 상품이고요. 가장 낮은 40% 배상은 투자자가 손실을 감내할 수준인지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 이 DLF를 권유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배상 비율은 이 원금 기준이 아니라 이 손해액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1억 원을 손해봤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이 6명은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6명 말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심의 대상인 6명을 뺀 이 나머지 분조위 신청자 200여 명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오늘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등 판매사는 이번 달 중으로 해서 이 분조위에 신청한 DLF 고객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고객들도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불안전 판매가 입증이 되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은행이건 투자자건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분쟁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룹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먼저 SK그룹부터 살펴보죠. 주요 계열사 대표는 유임됐다고요? 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그리고 장동현 SK주식회사 사장이 연임됐습니다. 김준 사장은 스펙스 추구협의회 산하 에너지화학위원장에, 또 장동현 사장은 스펙스 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에도 신규 부임됐습니다. SK그룹은 주력 관계사 CEO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각 사별 부문장급 임원은 세대 교체를 통해 불확실성을 대응하고 딥체인지 실행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교체된 계열사는 어디인가요? 네, SK주식회사 CNC 사장의 박성화 스펙스 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이, 또 SK브로드밴드 사장에는 최진한 ADT 캡스 대표가 선임되는 등 4개 계열사의 수장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8월 임원 직급을 폐지한 바 있어 인사 발표가 간소화된 모습인데요. 사장 승진 9명을 포함해 모두 117명의 임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임원의 경우 역대 최대인 7명이 신규 선임돼 그룹 내 규모가 2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 이 현대자동차 인사는 어떻게 실시됐습니까? 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차 울산공장장 하원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7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번 인사는 올해 4번째 수시 인사입니다. 현대차는 전문성과 사업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새해가 되는 다음 달 중순이면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어떤 요건을 갖추냐에 따라 이 연말정산이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유리할지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 바로 카드공제입니다.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발생합니다. 카드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환급받을 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제율만 고려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이 유리해 보이지만 일정 수준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적립이라던가 할인 혜택에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데 연금계좌가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의 경우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이번 달 말까지 추가 납입해 절세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초과금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일시납부도 가능한 만큼 이번 달 중에 240만 원 한도를 채우면 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회사가 노조 동의를 받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먼저 소송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네, A사에서 재직해온 김모 씨는 연봉 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2014년 6월 사측으로부터 노조 동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A사는 그해 10월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삭감된 연봉을 받은 김 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김씨 패소로 판결한 1, 2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요? 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기존 연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하게 되는데요. 집단 동의에 의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계약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화장품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환경 부담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운데이션과 거울이 본체에 붙어 있는 쿠션 팩트입니다. 여성들은 물론 요즘은 남성들도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된 화장품이지만 올해 성탄절 이후로는 거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환경 부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거울 없는 팩트는 뭐 약간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조금 황당한 것 같고 밖에 나와서 화장을 하는데 거울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개정안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이 중 어려움 등급을 받는 경우 최대 30%의 환경 부담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거울이 있으면 어려움 등급에 해당되는데 업계는 아직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제거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든가 아니면 재활용 어려움으로 포기하면서 분담금을 이제 올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쿠션 팩트 외에 알루미늄 캔으로 출시되는 헤어스프레이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되고 유색 용기에 담겨 있는 화장품도 모두 투명 용기로 바꾸지 않으면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늘어난 부담금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부담도 분명히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품목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평가를 받고 개선을 하려면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한일 갈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수출 규제 철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수출관리 정책대회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24일 전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지만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 요구에 대해 그건 한국이 개선을 거듭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는 어떤 논의를 할 예정인가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현황과 양국 수출 관리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 등입니다. 이런 의제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우리 정부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 전담 인력을 25%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문제 삼았던 부분들을 정책 대화 이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정책 대화 이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양국이 갈등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오는 15일과 16일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율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효성그룹 오너 4세들이 그룹 지주사 효성의 지분 4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효성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의 자녀 6명이 효성 지분 총 0.25%를 장내 매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효성 측은 증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 업무일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 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 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할 경우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국세 증명을 이제는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내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 즉시 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 등록증명, 휴업, 폐업 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 14종입니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 건수가 3,635만여 건에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찬바람에 몸이 종일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어지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더 확대 강화된 모습인데요. 일부 경기도와 강원도에 내려졌던 특보는 오늘 밤 10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에도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2도, 전주는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낮추겠습니다. 꼭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고요. 수도 간 동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영하 9도로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낮에도 2도에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에 속초 영하 6도, 강릉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지만 날이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 남해상으로는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